이번 세션은 에듀케이션 3로 Ethical Competence as Nutrition Expert라는 제목으로 세 분의 연자와 그리고 디스커센트 한 분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영양 지원에 대한 케이스펜 윤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소개입니다. 첫 번째 연자로는 분당 차병원의 직배은주 선생님이시고요. 윤주 선생님은 지금 케이스펜 윤리법제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주 선생님 차의과대학 분당 차병원에서 진상 영양사로 지금 활동 중이시고,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차병원 임상영양사 배은주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지금 현재 사장님이신 경희로 자계경 이사님과 함께 케이스펜 윤리법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홍소연 약사님, 신미경 약사님과 함께 윤리 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윤리 강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파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영양 지원에 윤리가 필요한가입니다. 영양 지원은 단순히 환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좌우하는 의료 행위이며 우리는 매일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AAMH, 즉 인공 영양간 수액 치료의 시작과 중단을 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두 번째, 엔드 오브 라이프 디시전 메이킹,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 누가 결정하는가. 가족의 종교적 신념, 의학적 유익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 형평성입니다. 코비드19 전후로 국제적으로 피해 성분 부족이 보고되었고 한국도 일부 수입 정맥영양 제품에 무기질 공급 차질 등의 사례를 겪었습니다. 대체품이 없거나 고가의 타사 제품뿐일 때 누구에게 먼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한국 임상 현장에서도 현실적 윤리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다합제 갈등입니다. 의사, 영양사, 간호사, 약사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누구의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이 네 가지 딜레마는 임상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윤리적 합의, 즉 윤리 강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펜이 마련한 윤리 강령을 함께 보겠습니다. 약 1년 전이죠. 케이스펜 국제학술대회에서 총회에서 정식으로 공포된 윤리 강령이 홈페이지에 탑재되었습니다. 전체 구조는 총 4개 파트이고요. 13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간결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전문가의 전 영역을 포함하였습니다. 4개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여 및 책임. 우리가 사회와 환자에게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룹니다. 파트 2는 전문성 및 이해 상충. 임상영양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이해 상충 관리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환자의 건강, 생명 존중과 지속적 교육 연구입니다. 환자 케어나 자기 개발, 연구 윤리를 묶었습니다. 파트 4는 다학제적 협력 증진 및 정책입니다. 단 한 조항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키스톤 조항입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케이스펜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13개 조항을 파트별로 하나씩 함께 보겠습니다. 파트 1은 사회적 기여 및 책임인데요. 1조, 회원은 최상의 임상 영양 치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힘쓴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른 모든 조항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2조, 회원은 성별, 나이, 장애, 국적, 인종, 종교, 신념, 빈부 또는 사회적 신분 등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영양 치료를 제공한다. 이는 아스펜과 이스펜이 강조하는 정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3조, 회원은 환자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 의무를 지킨다. 환자의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직종 모두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집니다. 파트 1의 나머지 두 조항은 학회의 책임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4조,
회원은 임상 영양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비도덕적인 영양 지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학회가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규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직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윤리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이며 현재 윤리법제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5조 회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환자와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해 상충과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5개의 파트 1의 조항은 결국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어서 파트 2입니다. 전문성 및 이해 상충. 6조는 회원은 환자와 회원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윤리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우리가 임상영양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위를 명시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7조 회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불합리한 의료 환경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영양 제품 회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늘 자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지식의 책임과 이해 상충 공개 원칙을 다루는 두 조입니다. 8조 회원은 임상 역량의 전문가로 최신 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연마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영양 관리를 제공한다. 임상 역량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멈춘 지식은 곧 환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환자에게 최상의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9조 회원은 연구 및 학술활동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조항은 산업과의 협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학회 윤리 가이드라인도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파트 3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존중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다룹니다. 10조는 회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 치료를 제공하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가 매일 임상에서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11조 회원은 체계적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임상 역량을 유지 발전시킨다. 케이스펜의 학술대회나 지금과 같은 윤리교육이 모두 11조의 실천입니다. 12조는 연구윤리입니다.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이 조항은 크게 3가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 보호, 연구 결과의 진실성,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여입니다. IRB 제도와 헬싱키 선언의 정신을 학회 차원에서 재확인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 3의 3조항을 하나로 묶으면 환자에게 좋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환자와 전문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한국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 3 방향이 한 묶음으로 묶여있다는 점이 파트 3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파트 4는 단 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항이 케이스펜 윤리 강령의 키스톤, 즉 아치를 떠받치는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은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영양 치료를 제공한다. 짧지만 2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환자를 위한 협력, 어느 한쪽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조항의 메시지입니다. 3번째는 세계의 경장 정맥 영양 학회들이 어떻게 윤리 자료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펜 학회들의 사례를 통해 케이스펜의 위치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북미와 유럽입니다. 미국 아스펜이 1976년 설립되어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입니다.
2007년부터 발간된 코어 커리큘럼은 윤리 챕터를 보유하고 있고 포지션 페이퍼도 2차례 발간하였습니다. 유럽 이스펜은 1980년 설립된 학회로 2013년 LL 탑픽부터 윤리 법적 측면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공공 역량 수행에 초점을 맞춘 단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바펜은 1992년 설립되었고 의사결정 흐름도와 윤리교육 모듈을 가지고 있어 실무 교육에 강합니다. 캐나다는 중환자 역량 가이드라인을 다학제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개발해 왔으나 다만 윤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학회입니다. 펜사는 1995년 태국에서 설립된 우리 아시아 지역 학회입니다. 다국가 NST 교육과 정책 옹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5년 설립되었는데 펜 가이드라인 3판을 가지고 있고 NST 진료 수가 모델은 한국이 참고해온 사례입니다. 중국 시스펜은 2023년에 60개 공고안을 담은 성인 피해이행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매우 큰 규모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학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페라펜은 201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선언과 2022년 비엔나 선언을 통해서 역량 치료를 인권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케이스펜 작년 이 코호트, 국제적 코호트에 정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미국 아스펜의 윤리 발전을 두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갈래입니다. 아스펜의 대표 교과서인 코어 커리큘럼은 2007년 초반부터 윤리를 정규 챕터로 포함해왔습니다. 초반은 ethics 제목이었고 2판과 3판에서는 ethics and law 법적 명령까지 범위가 넓어졌고요. 작년에 나온 4판에서는 ethical and legal foundation입니다. 제목과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18년에 걸쳐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축적해왔고 교육 안에 윤리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회 공식 입장문입니다. 2010년 툴렌 의대 외과 의사이자 윤리학자인 바로카스가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주도해서 첫 에세스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역량치료가 단순한 임상행위가 아니라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결정이라는 인식이 학회 차원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11년 뒤인 2021년에는 저처럼 RD인 슈원츠가 주저자로서 이 입장문을 개정하고 대체했습니다. 생명윤리 4대 원칙, 자율성, 선행, 우회성, 정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역량적 결정에 직접 적용하는 모델을 제시했고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의 자원 부족 경험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제 코어 커리큘럼에서 소개하는 핵심 도구, 트러블링 트라이 카터미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카스라는 외과 의사팀이 제안한 틀인데요. 윤리적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기둥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사실상 모든 환자에게 피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마땅한가? 그러나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가? 한국에서는 영역으로 결정법이 이 영역을 규정합니다. 이 셋이 때때로 충돌하기 때문에 트러블링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트러블링 트라이 카토미를 T3라고 칭하는데요. T3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도구라면 다음에 보실 도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도구입니다. 2025년 바로카스 의사 선생님과 에반스라는 재택 역량의 실무 역량사가 주저자로서 제안한 에시컬 바이옵시입니다. 윤리적 생검입니다. 마치 조직검사처럼 윤리적 딜레마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자는 발상입니다. 첫 번째, 윤리팀이나 완화의료, 역량지원팀이 함께 환자 중심의 공유 의사결정을 한다. 두 번째, 근거 기반 의학으로 의학적 적응증과 이익대 위험 부담을 분석한다. 세 번째, 네 가지 윤리 원칙, 즉 자율성, 선행, 악행 금지 정의를 전 과정에 적용한다. 네 번째, 교육 재확인법으로 환자가 치료의 득과 실, 그리고 보류했을 때의 결과까지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다섯 번째, 존엄과 공감 속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다로 핵심은 윤리적 딜레마도 진단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펜입니다. 이스펜이 2013년부터 LLL의 윤리법적 측면을 정규 토픽으로 포함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역량관리의 원칙과 역량관리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다학적 접근을 다룹니다. 둘째, 셋째 모듈은 역량관리 실무의 윤리적 기반과 딜레마, 문화적 함의 그리고 임상 역량의 원칙주의 접근을 다룹니다. 넷째 모듈은 인권 기반 접근으로 역량관리 받는 권리를 건강권, 식량권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신경계 질환 주제는 진행성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역량 지원의 윤리적, 법적, 도덕적 함의를 담았고 고령자 주제는 인공역량 개시 결정에서 의학적 요소와 함께 윤리적 요소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스펜의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스펜의 가장 큰 기여는 2016년 AANH를 명확한 의학적 행위로 부정하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 의학적 적응증. 둘째, 명확한 치료 목표. 셋째, 환자 본인의 동의입니다. 또한 임종기, 치매, 식물 상태, 완화 의료, 중환자실 등 상황별 보류 중단 가이드를 담고 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등 종교적 배경에 따른 의사 결정도 다룹니다. 2026년에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MNT, 즉 의학 역량 치료를 윤리 측면에 관한 새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MNT는 기존의 AANH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경구, 경장, 정맥 역량 모두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40개 공고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 8일 개승하면서 완화 의료에 관한 3개 공고문이 새로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역량 돌봄에 대한 접근을 인권으로 명시한 공고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영국 바펜과 캐나다입니다. 두 곳 모두 아스펜, 이스펜 같은 독자적 윤리 강령이나 윤리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 바펜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영국 국가 지침인 왕립의사회나 영국의사협회로 안내하고 교육 시리즈의 윤리 이론의 모듈과 학술대회 사례 토론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임종기 역량 지원, 진행성 암환자의 사회적 완화적 가정 정맥 역량 같은 주제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캐나다는 한 학회 단독이 아니라 학회 관련 컨소시엄으로 학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점이 우리 케이스펜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아시아계 두 곳입니다. 시스펜은 2023년에 성인 PhD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또한 에스펜, ESPR과 공동으로 수화 PhD 가이드라인도 발간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JSPN은 우리보다 먼저 NS를 학회 차원에서 보급했고 그 결과 2010년에 NS 진료 수가가 인정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일본 노년의학회가 2012년 인공수액 역량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PH나 임종기 역량을 둘러싼 가족 중심 의사결정을 학회나 연구 차원에서 활발히 다뤄왔습니다. 연합체 두 곳을 보겠습니다. 펜사는 8개국 회원국이 활동하는 아시아학회입니다. NSD 활동, 공공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역량을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옹호해왔습니다. 페랑펜은 라틴 아메리카나 카리브해 18개국의 임상 역량 학회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전문가 양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한 가지 다른 축이 있습니다. 바로 역량 치료를 받은 권리입니다. 이 주창이 처음 공식 문서로 결실을 맺은 것이 2019년 카르타이나 선언이고 이를 이어받아서 2022년에 이스펜 학술대회에서 아스펜, 이스펜, 페랑페, 펜사 4대 학회가 함께 공동 선언한 글로벌 선언입니다. Nutritional Care is a Human Right, 즉 식량권과 건강권이라는 두 개의 인권 토대 위에서 역량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이고 우리 케이스펜 강령 7조,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 2조, 차별 없는 평등한 역량 치료와 맞닿았습니다. 이제 케이스펜 강령 리드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학회와 정합성을 갖는 4개 영역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영양 치료 2조는 아스펜, 이스펜의 4대 원칙 정의와 일치합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 7조는 아스펜의 코비드19 자원 분배 프레임워크와 같은 맥락입니다. 연구 윤리를 다룬 12조는 IRB와 헬싱키 선언과 일치합니다. 다학제 협력의 13조는 아스펜과 제스펜의 NSD 모델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번엔 우리 윤리 강령이 아직 다루지 않은 영역이자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1번 침상 단위의 AANH 알고리즘. 이스펜의 3가지 전제 조건처럼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 의사결정 도구. 바로카스 의사 선생님 제안한 T3나 에티컬 바이옵시 같은 도구가 우리에겐 아직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 분별 가이드, 혼수, 치매, 암, 성식장애, 임종기 각 환자분마다 윤리적 결정의 맥락이 다릅니다. 네 번째는 환자 보호자 교육, 슈워츠 등이 2025년에 제안한 환자 중심 케어 모델, 즉 티치백 기법을 반영한 환자 보호자 대상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법제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리는 2가지 핵심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클리니컬 에섹스 가이드라인 for AANH, 인공영양 수액 임상 윤리 가이드라인의 마련입니다. 이스펜 2016 가이드라인과 아스펜 2021 입장문을 벤치마크로 삼아 한국 임상 현장에 맞게 조정한 가이드라인을 학회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캐스펜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2024년에 ACNM에 게재된 임상 실무 가이드라인처럼 인공영양 수액 윤리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탠더다이즈드 에섹스 커리큘럼입니다. 표준 윤리 교육 과정인데요. 아스펜 코 커리큘럼처럼 교육을 그 모듈에 포함시켜서 캐스펜 편 모두가 거쳐야 할 윤리 교육 모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기획위원회에서 초발행한 임상 사례와 함께 보는 캐스펜 다학제 영양치료 교과서입니다. 이제는 외국의 교과서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 맞춘 캐스펜 교과서를 기간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데이트 시 발행 시에는 윤리 부분을 포함한 내용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윤리는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NSD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